자, 마지막 거. 자, 요번에는 뭐야, 이게? 청강사자 현부전이네. 또 뭐냐, 이건 또. 청강사자 현부전 이렇게 했네. 그러면 뭐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청강사자 현부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현부전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어디 자, 현부전. 그러면 청강사자니까 뭐야? 얘는 뭐 사신인가 보죠? 사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 옷 정도 되고요. 이거는 사내 정도 하면 되면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정도 되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뭐냐면 거북입니다. 거북. 그 다음에 좀 알아야 할 게 또 전이라는 장르를 좀 알아야겠다. 전이라는 장르가 뭔지 이거를 좀 알면 되겠다. 자, 전이라는 건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요약적으로 제시해요. 야, 얘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그걸 통해서 교훈을 전달합니다.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거네. 그럼 우리가 이런 교훈을 전달하는 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술갈래라고 하죠. 수필 같은 거. 그래서 얘는 교술갈래군요. 교술갈래라는 건 뭐냐면 교훈을 전달하는 게 교술갈래에 해당됩니다. 됐니? 근데 요 놈은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형식은 처음에 도입하고요. 도입은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가계를 소개합니다. 그죠? 요거는 뭐냐면 가계를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딸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개합니다. 전개는 뭐냐면 업적.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있는지 이런 걸 쭉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 비평을 합니다. 비평이라 한다라면 우리 거에서 누가 하냐면 사신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현대적 의의가 있는지 뭐 이런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물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전이 있겠죠. 인물전은 실제 사람이겠죠. 이건 실제 사람이라면 인물전이죠. 이순신전 이렇게. 하지만 가는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건? 실제 사람이 아니겠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청강사자 현부전은 거북이 얘기니까 가전이겠죠. 가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라면 실제 사람이라면 인물전. 그죠? 이순신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방전 이런 건 사람이 아니죠. 돈이잖아. 엽전. 그죠? 국선생전, 술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가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요 전체적인 얘기는 한번 했으니까 옛날 글이라 살짝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전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가계를 소개하다가 그 다음에 업적을 얘기할 테고 그 다음 평가를 할 겁니다. 가계를 소개하는 게 앞부분, 그 다음에 중간이 업적이야.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쫓아가보자. 자, 현부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니까 거북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그 선조는 야 이제 가계 소개하려는 거야. 그 선조 신인 동그라미 쳐볼게요. 가계를 쭉 따라가 볼게요. 신인이랍니다. 뭐 신령스러운 사람이었나 보죠. 신인 일단 동그라미. 그 선조는 먼 선조 중에 한 명은 신인이었어요. 형제가 15명인데 모두 체구가 크고 굉장하게 힘이 셌답니다. 그래서 천재께서 뭐 하늘의 왕이겠죠. 하늘의 왕. 천재께서 명하여 바다 가운데 있는 5산을 붙들게 했답니다. 산이 5개인데 산이 붙들으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북이라고 했죠. 거북이의 등껍질로 이렇게 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버티고 있어라. 했던 자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손에게 이르러 줄쳐 모양이 차츰 작아지고 또한 소문이 날 정도로 힘이 센 자도 없었답니다. 모양이 점점 작아졌다는 건 이제 뭐야? 신인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야. 신령스러운 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먼 선조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었다며 점차 신령스러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오직 복서는 뒤에 넘겨보면 점 치는 거, 그죠? 거북점. 옛날에 그 거북점 있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거북이의 등껍질을 태운대요. 그럼 등껍질이 갈라지는 그 순서, 위치에 따라서 점을 보는 게 있대요. 거북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를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터가 좋고 나쁨을 보아서 일정한 장소에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의 향리, 즉 고향이나 세계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먼 조상은 문갑인데 문갑 동그라미. 그러면 신인에서 문갑으로 화살표 내려. 이제 가계 소개입니다. 아주 먼 조상 중엔 신인이 있고요. 그 밑으로 문갑이래요. 그냥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아, 그렇게 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 모든 가정이 이런 식입니다. 요 나라 시대에 낙숫가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임금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백벽을 가지고 그를 초빙했습니다. 문갑은 기이한 그림을 가지고 와서 받침으로 임금이 그를 가상히 여겨 낙수 후에 봉했습니다. 증조부는 증조 동그라미. 그러면 신인에서 문갑으로 화살표 내려오고 문갑에서 증조로 화살표 내려와. 상제의 사자라고 해서 사자는 뭐 심부름꾼 정도? 심부름꾼. 상제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할 뿐 이름이 밝히지 않았는데 바로 홍범 구주를 지고 와서 배구에게 주던 자래요. 뒤에 넘겨보시면 뭐 홍범 구주는 중요한 거 아니야?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의 도덕이래요. 그죠? 뭐 알겠어. 그거를 배구 우임금에게 줬대요. 할아버지는 증조부 밑에가 할아버지죠. 그죠? 조부잖아. 그러니까 백약 동그라미. 그럼 신인에서 문갑에서 증조에서 백약으로 하우 시대에 고노에서 솥을 주조하였는데 옥나늘과 함께 힘을 다하여 공을 세웠고요. 아버지 중강은 중강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부가 백약이고 증조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부는 중강이니까 백약에서 중강으로.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달의 아들 중강인데 중강은 달의 아들이군요. 나를 얻는 사람은 서민의 제후가 될 것이요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있었으므로 그 글에 따라서 중강이라고 했답니다. 현부는 그러니까 중강이 아빠니까 현부 동그라미. 그럼 중강에서 현부로. 그럼 가계가 완성됐다. 신인에서 문갑에서 증조에서 백약에서 중강에서 현부로. 됐죠? 그러니까 모든 가전체가 이래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가계 소개니까 그냥 그렇게 가계만 동그라미 치고 오는 거야. 모든 가전체가 똑같다. 더욱 침착하고 궁량이 깊었습니다. 마음이 깊었답니다.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네요. 똘똘해요. 이런 말이죠.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의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기를 뵀습니다. 이건 태몽이겠군요. 이 꿈은 태몽. 막 나왔을 때 관상자이가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무늬는 버려놓은 성자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신성할 상입니다. 하였습니다. 장성하자 역상에 깊이 연구하여 천지, 일월, 음양, 한서, 풍우, 회명, 재상, 화복의 변화에 대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가들이 됐나 봐. 예언가의 그런 모습을 했나 봐. 또 신선이 대기를 운행하고 공기를 호흡하며 죽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천성이 무를 숭상함으로 언제나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갑옷을 입고 다녔다? 거북이니까 등껍질 얘기하겠지. 임금이 그의 명성을 듣고 사신을 시켜 초빙하였으나 현부는 거만스럽게 돌아보지도 않고 임금이 불렀는데도 거만스럽게 안 가요. 쳐다보도 안 봤어. 곧 노래를 부르며 진흙 속에 노는 것이 그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벼슬을 받은 총영에 내 어찌 바랄 소냐. 나는 그런 높은 벼슬자리 바라지 않아 이놈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흙 속에 논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높은 벼슬 세모. 난 벼슬에 관심 없어요. 이런 거네. 하고 웃으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를 불러들이지 못하였는데 그 뒤 송원왕 때 예저가 그를 강제로 협박하여 임금에게 바치려 했습니다. 어디 감히 임금의 말을 안 들어. 빨리 와 이 새끼야. 이랬나 보죠. 그런데 그가 아직 왕을 뵙기 전에 왕의 꿈에 어떤 삶에서 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게 1번이었다면 2번입니다. 고전에서
잘 나오는 게 꿈입니다. 꿈의 기능입니다. 꿈이 잘 언급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꿈이라는 건 뭐 태몽이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냥 패스.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깨달음을 알려줄 때 꿈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이 있다고 칠게요. 꼭 죽여봐야 나쁜 일이라는 걸 압니까? 그런 것을 알려면 꿈을 통해서 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자, 구운몽 같은 경우는 어디서 스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죠? 인간 세상에 내려가죠. 그래서 승상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벼슬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죠. 근데 다 물거품 같더라.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잖아. 그게 뭐야? 꿈을 통해서 얻죠? 일단 구운몽이라는 건 해석하면 구운몽이죠. 구는 등장인물을 의미하죠. 그죠? 누구냐면 성진과 팔선녀가 있었죠? 9명. 우는 주제를 의미합니다. 주제. 즉 인생무상입니다. 인생무상. 아니 있어봐야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또는 불교의 공사상. 텅 비어있다. 욕심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였고요. 몽은 구조죠. 이 글의 환몽구조입니다. 환몽구조. 그래서 환몽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현실에서 얘가 환몽이니까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겠죠. 근데 이 소설의 현실은 신들의 세계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현실이야. 그 신들이 꿈을 꿔서 어디로 가냐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인간 세계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원래 신이었어. 신이 꿈을 꿔서 인간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서 깨달음을 얻고 신들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러면 신들의 세계에서 살았던 애가 누구냐면 성진이하고 팔선녀가 있었죠. 8명의 선녀가. 그런데 얘네들이 성진과 팔선녀가 어떻게 해서 서로 희롱을 하죠? 그죠? 너무 여자가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이런 일을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죠. 그래서 성진이가 소유로 태어나죠. 양소유. 그 다음에 얘 팔선녀를 모두 만나죠. 그래서 2처, 6첩을 만나요. 결혼도 8번 하고 승상의 지위까지 올라가지요. 그런데 그게 다 물거품과 같은 거야. 아무리 승상의 지위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해?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신들의 세계인 일로 가죠. 그러니까 소유가 다시 누구의 모습으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팔선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다 부질없어요. 이런 걸 굳이 경험하지 않고 꿈속에서 깨달음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꿈은 바로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인 경우도 있어요. 미래를 알려주는 예지몽이야. 그죠? 자, 이거는 뭐가 있냐면, 작가 미상 선생이 쓴 조웅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조웅의 아버지와 누구랑 싸워요? 조웅의 아버지 부와 이두병이라는 사람이 싸워요. 이두병. 근데 이두병은 간신입니다. 간신이야. 근데 조웅의 아버지는 충신입니다. 충신이야. 아버지가 충신이거든요. 아버지는 충신이고 이놈은 간신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두병이 껄쩍거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버지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다 해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얘 아들 어린 조웅이죠. 어린 조웅의 입장에선 나의 아빠가 저 이두병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가서 꼬마니까 이두병과 싸울 수는 없잖아. 어른이랑 싸워도 질 거고 벽에다 낙서합니다. 이두병 나쁜 새끼 막 욕 써놔요. 그랬더니 조웅의 아빠가 꿈속에서 아내의 꿈에 나타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어디 갔소? 몰라요. 빨리 아들을 데리고 오쇼. 빨리 도망가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조웅이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부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조웅이
벽에다 낙서한 거 혼내는 줄 알고 잘못했어요. 제가 벽에다 낙서했어요. 해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다. 빨리 짐을 싸고 빨리 도망가자! 라고 도망가요. 도망갔더니 어떻게 했어? 아니나 다를까 이두병이 들어옵니다. 낙서한 놈 누구야? 찾으러 옵니다. 결국 어린 조웅과 누구의 갈등이야? 이두병이죠. 여기서 조웅의 아빠가 꿈속에 나타나서 예지몽이죠. 앞으로 이두병이 너를 잡으러 올 테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거죠. 이게 일종의 예지몽입니다. 됐죠? 이것도 지금 우리 제시문에 있는 것도 예지몽이죠. 아직 이 거북이를 만나지 않았잖아. 근데 임금의 꿈에 나타나서 거북이가 얘기를 합니다. 난 누구라고. 이것도 예지몽이야. 이거 결론 마지막 지으면 나중에는 이두병이 어떻게 하냐면요. 중국 황제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중국 황제에게 항복을 얻고 지가 황제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웅이 출정을 합니다. 어디 감히 왕이 자리를 뺐냐 해서 출정을 해서 이두병을 무찔러 버립니다. 죽여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갈등이 크게 3가지 정도 나왔다. 예지몽. 그 다음 하나만 더. 넷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정치적 금기사항. 정치적 금기사항이니까 내세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빌립니다. 아유,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랬어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자, 이건 뭐냐면 임제가 썼습니다. 임제가 썼던 원생몽유록 정도. 원생몽유록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원생몽유록. 자, 내용은 어떻게 하냐면 원생이 나라에 대한 분노감을 책을 읽다가 너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잠이 들어서 이제 어디로 가서 꿈으로 갑니다. 꿈속으로 갔더니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누굴 보냐면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 단종과 사육신들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울분과 한탄을 합니다. 울분과 한탄을 합니다. 울분과 한탄의 내용은 뭐겠어요? 세조 나쁜 놈, 수양대군 나쁜 놈, 수양대군 따라다니는 놈 나쁜 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생은 나의 진정한 왕은 단종밖에 없어요. 단종이 최고예요. 이런 말 했을 거 아니냐. 그죠?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그 당시에 단종에 대한 얘기를 꺼내거나 세조 나빠요. 이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아니에요.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정치적 금기사항인 경우에 이렇게 꿈을 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됐죠? 요게 꿈.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와서 183의 하단의 5번째 줄입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검은 옷차림으로 수레를 타고 와서 아래기를. 검은 옷차림은 거북이겠죠. 거북이가 임금의 꿈속에 나타나 이 말이겠죠. 나는 청강사자인데 왕을 뵈려고 합니다. 청강사자군요. 그래서 제목이 청강사자 현부전이구나. 하였다. 이튿날 과연 예저가 현부를 데리고 와서 배웠습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꿈속에서 검은 옷 입은 놈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네? 이거죠. 예지몽이죠. 신이 예저에게 가압을 당했고 또한 왕께서 덕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와서 뵙게 되었을 뿐이요. 벼슬은 신의 본의가 아닙니다. 나 벼슬 안 좋아해. 예저라는 놈이 나 잡아왔는데 나 벼슬 싫다니까? 이거죠. 왕께서는 어찌 저를 머물러 두고 보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나 벼슬 싫어요. 하였다. 왕이 그를 놓아 보내려 하다가 위평의 밀간으로, 위평이라는 사람이 밀간으로 은밀하게 얘기했대요. 그냥 뭐라고 은밀하게 얘기했어? 제 관직 제 써주세요. 이거겠죠? 이나여 곧 중지하고 그를 수형승에 임명했대요. 봤더니 물을 관할하는 사람이래. 거북이니까 물속에 사니까. 또 옮겨 도수사자를 제수하였다가 곧 발탁하여 대사령을 삼았답니다. 대사령은 천문, 날씨 뭐 이런 기상청, 요즘으로 하면 기상청으로 삼고 나라의 시설하는 일, 인사 문제 그리고 기거 동작, 흥망에 대하여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어느 날 농담하기를 아니 그대는 신명의 후손이고 더구나 길흉의 밝은 자인데 미래도 내다볼 수 있다며 왜 몸을 일찍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 과인에 얻은 바가 되었느냐? 야 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저가 오는 거 몰랐어?
너 바보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 농담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미신, 점괘 이런 거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신, 점괘로 모르는 거 있지? 그거 믿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니 현부가 아뢰기를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군요. 라고 아뢰니 왕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후 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진신들 사이에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의 덕을 사모하여 황금으로 그의 모양을 주조해 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른들 보면 어떻게 해요? 거북이 모양 들고 다니면 뭐 부자 된다고 하잖아. 또는 여러분 백일 잔치 때 그 백일 반지 같은 거 보는 거 보면 거북이 모양입니다. 오래 살라고. 계속 봅니다. 그의 맏아들 원선은 그의 맏아들이 있군요. 후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업적은 어떤 거였냐면요. 뭐 나대지 않았어요. 뭐 이런 정도. 그죠? 벼슬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선은 사람에게 삼김바가 되어 죽음에 임했다. 삶아 먹었구나. 사람들이 별미로 음식해서 먹었나 봐. 단식하기를 태기를 하지 않고 다니다가 오늘날 삼김을 당하는구나. 구워서 죽는구나. 삶아 죽는구나. 그러나 남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도 나를 문드러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절개가 높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하였다. 그는 이처럼 강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원조인데요. 오나라 월나라 사이를 방랑하면서 자오를 통연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은 역사책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극히 작으므로 점을 치지 못하고 오직 나무에 올라가서 매미를 잡고는 했는데 또한 사람에게 삼긴 바가 되었습니다. 또 죽었대요. 그의 족속에는 혹 도를 얻어서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장수했다는 얘기죠. 그죠? 거북이는 장수의 동물이죠. 그가 있는 곳에서 푸른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혹은 관리 속에 묻혀 살기도 했는데 세상에서 그를 현의 도구라고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업적이죠. 그 다음 평가입니다. 사신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극히 은미하다입니다. 은미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상태에서 미리 살피어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어그럼짐이 없는 법입니다. 현부 같은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의 삶아 먹힘을 구제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이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누구도 못한 거야. 이 거북이도 하지 못했죠. 미래에 점을 치는 거북이도 못했으니까 사람들 조심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했네. 옛적에 공자는 광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는 죽어서 젖으로 담겨짐을 면치 못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삼가하며 살아라 이거죠. 그죠? 현부도 똘똘한 현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부도 실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아 어떻게 해라?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아라 라는 교훈을 줬군요. 그러니까 전해물하기 맞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몇 번을 풀 수 있을까? 43번 풀 수 있을까? 43번. 오이씨. 네, 풀었나? 자, 43번에 5번 좀 볼까요? 현부의 아들인 원선은요, 강계하다. 강계한 놈은요, 강계한 놈은 누구야? 강계한 놈은 누구지? 그렇지. 원서 맞네. 그래서 통연선생, 그러니까 관계하여, 이거 맞습니다. 근데 통연선생이라고 불린 애는 원저죠. 둘째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됐네요. 그럼 땡. 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원령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농가 원령가로 해보자. 정하규가 썼군요. 정하규는
정약용의 둘째 아들입니다.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몇째 아들이요 이런 거 물론 안 나와. 자, 끊으면 이거겠죠? 농가는 농촌이죠? 월령이라는 건 달거리 노래죠? 다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1월부터 12월까지 다달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아하,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월령체입니다. 월령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달거리 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달이 노래한다고 해서 달거리 노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능 특강에 달거리 노래가 하나 나왔었죠. 그죠? 뭐가 나왔었어? 고려가의 동동이 나왔죠. 비교해야겠다? 고려가의 동동이 하나 나왔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자. 농가, 월령가와 동동을 비교하자. 자, 공통체는 월령체라는 공통점을 가졌겠죠. 월령체. 공통점이지만 동동은 사랑노래죠. 사랑노래. 그죠? 님에 대한 연모입니다. 님에 대한 연모, 사랑 뭐 이런 걸 표현했다면 농가 월령가는요. 농촌에서 다달이 할 일들이 나옵니다. 1월에 할 일, 2월에 할 일, 3월에 할 일 이런 식이야. 즉 양반인 정학유가 무능하고 멍청한 농민들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너 인마 1월달에 이 일을 꼭 해. 2월달에 이거 꼭 해.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의 실생활이 나옵니다. 농촌의 실생활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셔야겠다. 그러면 하나 끝. 그 다음에 농가 월령가는 월령체라고 그랬고요. 형식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형식이 정해졌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할 거냐면 우리 44번에도 나오지만 절기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절기 소개. 1월령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우수가 있어요. 경칩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절기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달의 정서가 나옵니다. 그 달의 정서가 나와요. 1월달 하면 이런 느낌이죠. 2월달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식이야. 이 패턴이 계속 12개가 계속 패턴이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는 농사일에서 얘기합니다. 야, 그래서 농부들아 1월달에 할 농사일이 뭔 줄 아냐? 쭉 해요. 이거 꽉 잘 체크했다 해라. 다음 네 번째는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1월달은 새 설빔, 새 옷 입고 절하는 거야. 뭐 이런 것. 대보름 때는 쥐불놀이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쭉 설명한 데가 여기였다. 다음 세 번째. 자, 농가 월령가의 자연. 자, 농가 월령가에 뭐가 있냐면 자연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요 자연은 양반들이 언급하는 그 자연과 다릅니다. 양반들은 자연 친화적에서 양반들은 자연에서 한번 놀아보세 이딴 식이잖아. 이건 그런 놀아보세 그런 게 아니죠. 얘는 바로 노동의 현장이고 생활의 현장이죠. 여기는 노동의 현장이고 다음 생활의 현장입니다. 생활의 현장이야. 그래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지칭했던 그런 즐기는 거, 완상의 현장이, 완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완상은 감상하는 겁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농가 월령가의 자연은 노동과 생활의 현장이지 이건 즐거움을 주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좋아. 그러면 정월령이 나왔으니까 해석 한번 해보자. 정월은 맹춘이라. 맹춘 초봄 정도 하자. 초봄. 입춘과 우수의 절기로다. 이구나. 절기 소개. 입춘과 우수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달의 느낌을 좀 설명해야겠죠. 그 달의 느낌. 산중간악의 산중, 그 산골짜기의 간악, 그 골짜기의 시냇물. 산골짜기 시냇물 정도? 산골짜기의 시냇물이 빙설이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뭐가 있어? 눈이 좀 있어. 얼음이 있고. 평교, 넓은 들이겠죠? 넓은 들 광야에 운물이 변했다. 1월달 되면 이제 슬쩍슬쩍 경치가 변하기 시작해요. 이거죠. 음력 1월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2월 정도 되겠지. 2월 정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떻겠어요?
골짜기에는 눈이나 얼음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써요? 이제 뭐 싹이 좀 올라올 퉁퉁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 겨울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게 뭐겠어? 그 달의 정서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농사일들 해야겠다. 어와! 우리 성상은 임금이죠. 애민 중농하시하야 해서 애민 백성 사랑하고 농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대요. 조선시대는 농경사회잖아. 간측하신 간절하고 뭐 정성스러운 권농유눔을 권농이니까 뭐야 농사를 권하고 유눔 말씀이겠죠. 권농유눔 네모 쳐볼게요. 임금의 명령입니다. 농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라. 임금의 명령입니다. 방국에 반포하니.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반포했냐면 농사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반포했습니다.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한 듯 아무리 멍청한 듯 네 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고사하고 제껴두고 너한테 이로움이 생기는지 해로움이 생기는지 그거 제껴두고 성의를 임금의 뜻을 어길 소냐? 그러면 임금의 뜻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임금의 뜻은 뭔데? 권농유눔이죠. 바로 위로 화살표 올리면 되겠죠. 임금의 뜻은 권농유눔이죠. 산전수답 상반하여 산전수답이니까 밭과 논을 수답 반 나눠서 상반 반 나눠서 절반 나눠서 너는 밭 갈러 가고 너는 논 매러 가고 이러라고 힘대로 하아보려라. 1년 풍흉은 풍년과 흉년은 측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는 면할 수 있다. 네가 정성을 다하면 가뭄이나 아니면 홍수 같은 거 피할 수 있어. 정성껏 살아 임마. 제각기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말아라.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 1년 지게 1년의 농사는 제춘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미리 해라.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미리 해라 이거야. 봄에 계획을 세워라. 봄에 만일 실기하면 계획을 놓치면 종년의 일이 낭패가 된답니다. 끝에 낭패가 된대요. 농기를 다스리고 농기계 잘 닦아놓고 농우를 살펴먹고 소 잘 키우고 1월달에 할 일이야. 재거름 재워놓고 거름 만들어놓고 한편으로 실어내요. 보리밭에 오줌치기 거름 주는 거구나. 작년보다 힘써 하라. 늙은이는 근력 없어 힘든 일을 못해도 낮이면 이영 얹고 이영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초가집이니까 그 지붕에 초가집 올리는 거 있죠. 그거는 늙은이가 할 일이야. 밤이면 새끼꼬기 하시고요. 때맞게 집을 이으면 큰 근심 덜 겁니다. 실과 나무 보굿을 깎고 겉껍질 깎고요.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가지 사이에 돌 끼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돌을 끼워 놓는 거야. 그럼 이걸 더 벌려 놓으라고 이렇게. 더 벌려 놓으면 어떻게 했어? 햇빛을 더 많이 받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조날 미명시에 정조날 그러니까 1월 1일 미명시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시험조로 해봐라. 며느리들은 잊지 말고 소국주를 밑하여라. 소국주를 건너라. 그러니까 술 만들어라. 삼춘 백화시에 꽃핀 봄에 화전일취하자. 그러니까 술 만들라는 이유가 뭐냐면 봄에 먹자 이겁니다. 봄에 먹을 거야. 상원날 상원은 대보름 1월 15일 상원날 달을 보아 수안을 안다 하니 수안이니까 홍수와 가뭄을 알 수 있대요. 대보름달에 달을 보면 홍수와 그 다음에 가뭄을 알 수 있답니다. 노농이 징엄이라 대강은 짐작한답니다. 노농은 늙은 농부가 징엄이래 경험을 통해서 대략 알 수 있답니다. 정조의 세배함은 도노한 풍속이라. 1월 1일달 세배하는 건 옛날부터 풍습이야. 세시풍속 얘기하는 거야. 새 의복 떨쳐 입고 그저 설빔 있죠. 친척 일리 서로 찾아. 친척 가까운 친척과 이웃을 서로 찾아. 노소남녀 아동까지 335 다닐 적에 와삭버석 울긋불긋 물색이 번화하구나. 뭐냐면 왜 와삭버석 이런 소리가 나냐면 새 옷이니까 한복 입었어. 그 다음 사내 아이 연 띄우고 계집 아이 널뛰기 하라. 사내 아이들의 세시풍속에는 연 날리기 하시고요. 계집 아이들은 널뛰기 하시나 봐요.
윷노와 내기하면 소년들이 놀이라. 윷놀이는 소년들이 하는 건가 봐. 사당에 새알하고 병탕 떡국의 주가로다. 엄파와 미나리를 무엄에 곁들이면 무싸게 곁들여서 먹으면 보기에도 신선하고 싱싱하다. 오신채를 부러워하랴. 5가지 채소가 부럽지 않다. 보름날 약밥 제도가 신라적 풍습이다. 아, 보름달 약밥을 먹나 봐. 그건 신라 때부터 오는 건가 봐.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와 바끌소냐. 묵은 산채 산나물 먹는 거는 뭐 고기와도 바꿀 수 없이 맛있다.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설음 삭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그죠? 뭐 대보름엔 내 더위 사가라 뭐 이런 말 하잖아. 달맞이의 횃불 격이 흘러오는 전해오는 풍속이요 아이들의 놀이로구나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고 조금 정리할 것 좀 더 정리해 볼까? 42, 44, 45 출발. 뭐지 저것들은? 됐나? 42 볼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래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빗금치고 전달하는 뜻을 강조한다. 서리적 표현이 전달되면 표현을 활용하면 뜻을 강조하죠. 강조의 기능이니까 뭐뭐 하랴, 뭐뭐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서리적 표현에서 가에서 서리적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예 맨 끝에 있네요.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꼭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기에 신신하니 오신체를 부러워하랴. 부럽지 않다. 이거죠. 정답이네요. 그 다음 계절감을 주는 어휘를 반복하여 끊어. 시간적 배경을 부각한답니다. 뭐 나는 뭐 정월, 그 다음에 상원 뭐 이런 것이니까 있다고 치지만 가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가 없어요. 3번 풍자의 방식을 활용하여 세태 비판. 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게 아니죠. 땡. 3번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느낌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농가 원령가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내용과 관계없죠. 자,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요? 나의 농가 원령가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입니까? 일단 이걸로만 비교해도 말이 안 되죠. 땡. 그 다음 44번입니다. 1번 A는 절기 소개했다고 그랬고요. 입춘 우수가 절기죠. 경치를 감상했고요.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죠. 얼음들 좀 있고요. 좀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C. 농사일을 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농사개혁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어요. 기후 조건을 따져라. 비가 많이 오면 날씨가 몇 도면 이렇게까지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그놈 땡. 4번 농사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 위해 봄에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죠? 농사는 봄에 계획을 해야 다 된다고 그랬죠. 5번 세시풍속들을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설날과 대보름의 풍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좋고요. 설비 믿고 그 다음에 뭐 쥐불놀이하고 어쩌고 막 했죠. 다음 45번입니다. 어디 요놈은 세 번째 줄 줄쳐볼까? 신중한 처세를 권계. 네 번째 줄 우측. 그러니까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가면 농사일에 임하는 태도를 권계. 하나 더 내려가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 좋아요. 1번 가에서 거북이를 의인화한 현부와 그의 아들들 실제 인물인 공자와 자로의 삶을 통해 신중한 처세에 있었죠. 아까 신중한 처세 세 번째 줄. 2번 가에서 현부가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답한 것에서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거였죠. 그죠? 그게 뭐였어? 신중한 처세를 권계. 여기 있었죠. 그럼 3번 나에서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쫓는 농부들이라고요? 아무리 무지한들 성상을 어겨서 되겠느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무지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땡. 4번 나에서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그죠? 봄에 계획하는 걸 놓치면 어떻게 해서 1년이 망쳐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맞고요. 나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로 낮에 이영 얻고 새끼 꼬는 것은 농가 사람들이 일할 내용을 권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모르겠지만 네 번째인가. 자, 유사한 걸 좀 찾아봐야겠다. 농가 원령가가 있는데 요놈은 농가 원령가는 어떤 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문학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냐면 어떤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건데 이건 할 일이잖아. 뭘 해라 이런 식이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목적시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한 겁니다. 백성들아 너네 이 일 해 라는 목적을 가진 시야. 그럼 이런 목적식을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시조 중에서는 정철에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민가가 있어요. 훈민가. 이 훈이 가르치다 훈자죠. 가르치다 훈자. 민이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죠? 이 훈민가의 내용은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을 따라가라. 장유유소를 따라라. 뭐 이런 식입니다. 즉 훈민가의 내용은 삼강오륜을 가리킵니다. 삼강오륜을 제시했다고 할까? 제시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훈민가였다면 이건 시조입니다. 시조.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향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향가 쪽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람은 노동력이기도 하고 군사이기도 하죠.
그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신라가 약하다고 느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고구려로 가기도 하고 백제로 가기도 했대. 그래서 신라 왕이 얘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백성들 떠나지 않게 해라. 우리나라는 아주 태평할 거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좀 알려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가 중에. 자, 그게 뭐였냐면 충담사가 썼던 게 있습니다. 충담사가 뭐였냐면 안민가가 있습니다. 안민가. 안은 편안할 안자겠죠? 백성민자겠죠. 백성민자. 백성을 편하게 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신라 자랑을 열심히 합니다. 신라라는 나라는요. 어떤 나라가 신라냐면 임금 있죠? 임금은 임금하니까 멀게 느껴지는데 너희들 아버지 있지? 이건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니까 쉽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하들 있잖아. 이거 니네 집으로 얘기하면 너 엄마 있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우리 신라는.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 즉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자식이 생기죠? 그죠? 즉 우리는 백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자식같이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고요. 이 나라는요, 니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데 엄마가 니들 버리는 거 봤냐? 아빠가 버리는 거 봤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태평할 거랍니다. 태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나면 안 돼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 부탁합니다. 임금은 임금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아버지 역할 꼭 해주시고요. 신하는 신하 역할을 하시고요. 엄마 역할을 하시고요. 백성은 자식 역할을 해야 한다. 즉 각자의 분분에 충실하면 신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 얘기입니다. 즉 결론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자. 이런 게 일종의 목적시겠죠. 자, 이건 한가라면 1920년대에도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뭐냐면 카프 문학 있죠? 사회주의 문학, 그죠? 카프 문학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카프 문학. 이 카프 문학은 사회주의 문학을 찬양하죠? 그죠? 이 카프 문학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적을 가졌죠?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주의도 좋아요. 이런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20년대 중반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카프 문학은 금방 없어져요. 왜냐면 내용이 좀 되게 과격해요. 부자들을 불질러 죽이기도 하고요. 찢어 죽이기도 하고요.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과격해요. 그래서 20년대 중반, 즉 25년에 잠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좀 사라진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라진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죠. 자본주의가 세니까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20년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겁니다. 얘들은 다 일종의 목적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했던 정인지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한 게 뭐야? 용비어천가 있죠. 용비어천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려 사람이 생각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쿠데타로 이루어진 하루아침에 생긴 나라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야. 우리는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라 이성계로부터 6대조부터 준비했어 이거야. 사람이 60년간 산다면 66에 36, 360년 전부터 계획했어. 이런 식입니다. 즉 요놈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합니다. 정당성을 노래해. 이게 하루아침에 쿠데타로 생긴 나라 아니야. 한 360년, 400년부터 준비했던 나라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모두 다 목적시에 해당한다. 됐죠?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아까 1교시에 때 얘기했던 그 바다와 관련된 작품들이 있었죠. 그죠? 바다와 관련된 작품들 좀 잘 봐두시고요. 1교시에 했던 게 뭐였냐면 무의도 기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승세의 만세하랑 연결시켰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작가 연계를 통해서 뭐까지 점검을 했었냐면 산어구리. 그죠?
산호구리까지 점검했었으니까 그놈도 같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수와 연결시킨 거는 뭐와 연결시켰냐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우정을 회복하는 관계를 했던 황순원의 학까지 갔었고요. 전광용이라는 놈이 너무 유명한 작품을 하나 썼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껍빛단 니였죠.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42, 45에서 가전체 문학은 그 형식이 정해졌다고 그랬죠. 그죠? 도입 파트에서 가계를 설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했어? 신인, 문갑, 중조, 백약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가계도가 나올 테니까 그냥 등장인물 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치라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가전체 문학은 가계도가 먼 조상부터 현재까지. 이야. 그러니까 그 연결하라고요.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가계도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있어? 개의 업적이 나오죠. 얘는 나대지 않은 게 업적이잖아. 그죠? 그거.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입니다. 중간의 것을 잘 모르겠어도 사신의 평가에서 다시 한번 예측할 수 있죠. 뭐가 평가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농가 원령가는 목적시고 원령체죠. 그래서 우리 작품에서 EBS에서 나온 원령체는 동동이 나왔으니까 동동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차라리 동동이 나오고 문학적 가치는 농가 원령가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만들려면 동동을 제시문에 써놓고 농가 원령가를 보기 박스에 넣어서 비교하는 문제. 이런 정도가 나올 거야. 나온다면. 그 다음에 목적시들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사실상 목적시는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다음 모의고사 2개 나간 거 알죠? 2개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쓸게 나가지. 그 다음에 간쓸게 풀다가 안 되는 거 체크해서 빨리빨리 해주면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하고 모의고사가 부족하면 연락을 주면 이게 써줄 테니까 니네가 프린트해서 풀면 되겠다. 됐죠? 여기까지 고생도 많았고 원서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